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말고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번에는 이제 5문제가 나가는데 실제 문제는 2문제뿐이에요. 1.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유튜브 사용의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독되지 않고 유튜브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실제 2문제죠. 30점, 30점에서 60점이고, 자, 이번 학기 본인이 수행한 유튜브 활동을 쓰세요. 쇼츠 3개, 동영상 2개, 썸네일 2개, 최종 화면 2개, 카드 2개. 또는 하지 않았음, 이렇게. 네. 근데 저에게 지금 했다고 보내주신 분은 지금 현재까지 사실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만약 여기서 점수를 얻으시려면 빨리 하셔서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전까지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그냥 본인이 썼다고 해서 점수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만 점수가 부여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성공 콘텐츠 발표 여부를 쓰세요. 발표했음, 발표 안 했음. 이것도 발표하신 분이 사실은, 어, 5분인가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표 안 한 사람은 그럼 10점이 날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네, 그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걸 제출하게 되면 그 대신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째, 자신이 제출한 독후감의 제목을 쓰세요. 이렇게 이것도 안 했으면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려면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점수 인정됩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후반기 수업은 유튜브를 실제 활용하는 것이 실제 업무, 주요 과제예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뭐 1번과 2번 같은 문제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기말고사 아예 자체를 보지를 않았고, 유튜브 수행한 것을 모든 학생이 다 발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고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제가 이제 3번, 4번, 5번의 배점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거의 뭐 저한테 보내주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배점을 대폭 줄이고 1번과 2번의 문제를 통해서 60점의 배점을 제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번, 4번, 5번 안 했으면 1번, 2번이라도 좀 충실히 적어 주셔야 네, 어, 어, 좀 점수가 부여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출석을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단 2분을 제외하고 뭐 그 2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학과에 연락해서 이미 휴학한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강의를 통해 학점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출석은 다 됐는데 시험을 안 보시거나 시험에서 점수가 너무 낮아서 학점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상한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좀 학점을 다 받으시기를 저도 이제 바라는 차원이니까 기말고사 1번, 2번이라도 잘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네. 네, 그리고 기말고사 일정은 12월 15일 금요일 하루라는 거, 접속 기회는 3번입니다. 접속 기회는 3번. 네. 12월 15일 날 하루라는 걸 좀 잘 아시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래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제 기말고사 문제가 어, 뭐 중독에 관한 얘기, 유튜브의 건전한 활용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이후의 미래,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떨 것인가 이제 보면 네. 이제 2050 미래 사회 보고서라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이미 2017년인가요? 이미 그때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17년에 책을 냈다는 뜻은 그 이전에 이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50년에 우리 이제 미래사회라는 것이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으로 나눠지고 인공지성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 어떤 플랫폼이 되는데 1계급은 플랫폼을 소유한 소유주, 2계급은 인공지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스타, 3계급이 인공지성이고 우리 인류의 대부분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거죠. 지금 프롤레탈리아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탈리아트의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놀라운 것은 인공지성이 3계급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 4계급이 된다. 네,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인공지성이 우리가 좀 밑에 있지만 사실 여기 이제 섞이는 거죠. 일반 시민과 인공지성이 섞이는 거고 2090년에는 인공지성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자녀가 받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인가? 네. 한번 제가 살펴봤었는데 학교 교육은 직업군인과 현재 학교 교육은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 농민 계층을 교육했던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프러시아가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또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미체 노동자가 필요했고, 네. 근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을 교육시켜야 했다고요. 농민의 자녀에게 직업군인과 공동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후에 프러시아는 독일 제국에 합병되고 독일 제국은 군대식 학교로 발전시켜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죠. 네. 영국 같은 경우도 1860년대 의무교육을 제도화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농민의 자녀를 교육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사회에 비춰보자면, 일제는 독일의 교육 제도를 그대로 들어와 우리나라에 이식했고, 일제 팽창 이후에 미국은 영국의 국립학교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국립학교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그 독일의 그런 교육 제도, 뭡니까? 산업혁명에서 일꾼과 전쟁에서 쓸 군인,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어떤 산업혁명에서 일꾼이 필요했던 그런 교육 제도를 일제가 폐망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은 근대부터 지금까지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을 뿌리에 두고 있는 거죠. 그거의 근거로 보자면 군대의 상관은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기계처럼 수행한다. 공장의 장은 휘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하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군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나 공장에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나 우리 학교 교육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교육으로 과연 우리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사회에 미래 사회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적절한 이게 교육 방법인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네. 이제 2013년 6월 일본에서는 교육 개혁이 단행됩니다.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이 단행됐는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길게는 10년 가까이, 뭐, 단기간 프로젝트가 아니고 장기 프로젝트, 2020년까지 입시 교육을 폐지하자. 그래서 이게 2022년인가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죠. 네,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하자. 바칼로레아라는 것은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뭐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 거예요.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라 일반 이제 인문 과학 도서를 말하는 거죠.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주범인 일본이 현행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가면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 까닭은 무엇이냐? 네, 일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야, 지금까지 교육 제도로는 미래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일본 교육 당국이 우리 교육 제도를 뭔가 바꿔야 된다.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란 건 무엇입니까? 네, 공감 능력, 창조력, 상상력. 네, 이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런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 500여 년 전만 해도 500여 년 전까지 뭡니까? 뭐 300여 년, 200, 3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 사회가 일단 우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귀족이라는 게 사라지고 인간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이 300여 년 전, 20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은 주인, 양반과 쌍놈,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지고 종은 자신의 주인을 무조건 따르고 네. 뭐 주인에 복종하고 하루 종일 일평생을 노동에 종사된다라는 거. 거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랑 똑같은데 왜 나는 노동만 해야 되나? 왜 나는 공부만 하고 저 사람 노동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때는 또 산업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고 농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것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300년 후에는 500년 후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다를 것이다. 평등할 것이다.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그때 당시에 가져갈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3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금의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아주 뭐 인간적으로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미리 한번 어, 예, 어, 예견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데까지 우리가 상상력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도저히 뭐 택도 없다. 네. 새로운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과거에 어린이였고 지금 어른이 되었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우리 인간의 삶이 피폐해진다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많이 위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결국은 인공지능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부작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 사회의 모습. 자, 미래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를 가장 쉽게 떠올리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하나의 그냥 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그 업계에서는 하나의 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미 2012년, 2013년에 이 세도를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구글에서는 이미 판단한 거죠.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직 큰 시장은 아니지만 또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그런데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구글에서 야, 한국에 인공지능을 좀 선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야, 그러면은 바둑을 한번 인공지능하고 한국 최고의 기사랑 좀 붙여보자. 그러면 이게 뭔가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네, 그런 견해를 사실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쇼에 불과하다. 네. 자,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 손수레라면 인공지능은 우주 왕복선이다. 네. 이제 이미 인공지능 우리의 뇌를 대신하고 있죠. 뭐 전화번호나 뭐길 외우는 거 이런 거. 미래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자 컴퓨터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양상되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많은 유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피부를 잘 못 느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동영상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11년 인공지능 왓슨이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에 참여해서 우승했습니다. 언어 처리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또한 2016년 12월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에서 8개과 30여 명의 의료 인력, 진단체계, 치료계획, 수립, 치료계획 이 부분에서 이제 치료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하고 있죠. 수많은 논문을 공부하여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고 환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시죠. 2011년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제조사인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퀴즈쇼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처리 쪽에 그 정도의 결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참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고 야 싶었고 우리가 좀 많이 뒤졌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걔네들이 1년 이렇게 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규모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전화위복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도 저런 식으로 좀 하자. 세계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도전. 하지만 박상규 박사의 도전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10년짜리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초 원천에 그런 자금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참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는데 뭐 일부 파트에서는 할 필요 없는 걸 한다. 그냥 아이디어 가져왔어.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는 잘 쓰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개발할 때에 국내 어떤 기업에서는 그 IBM 왓슨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냥 IBM 걸 가져와서 우리 그냥 사용만 하면은 그냥 뭐 사용자들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종속되고. 선진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맞서 다소이은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므로 마침내 2016년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토종 AI인 엑소브레인이 그 주인공. 그의 스피럴 국내 최초로 장학 퀴즈에 출연해 인간을 등지고 우승을 차지하는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완성만 했죠. 이게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해가 적다 이러면 뭐 끝이야. 그냥 진거예요. 그냥 거기서 야 우리 다시 합시다 뭐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럼 소문 다 나지 바깥에. 좀 실패했다 이러고 또 의사소통은 쫙 안 돼요. 처음에 객관이 좀 시험 갈 때는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안전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나갈수록 이제 우리가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중반 좀 넘어가니까 아 이게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나중에 월등히 이겼어요. 문제를 인지하고 정답을 독수하는 능력을 검증받은 엑소브레인은 10년이라는 개인 프로젝트를 향해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응용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 대비 4.5% 우수한 한국어 언어 모델을 개발해 한국어 능력만큼은 세계에 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엑소브레인은 다국어 전문 지식 서비스 개발 및 세계 최고 성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질병원이 2016년 12월 한국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온 클로즈를 실제 의료 현장에 활용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열었다. 왓슨 암센터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총 8개 전문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 그리고 왓슨 전문 코디네이터가 함께 근무한다. 질병원의 왓슨 암센터를 찾은 암 환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암치료 솔루션을 경제적, 물리적, 지리적, 공간적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왓슨은 암치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암치료는 일반적으로 암인지를 확인하는 진단 과정과 암 확인 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왓슨은 여기서 중간 과정인 치료 계획 수립에만 참여한다. 질병원은 암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왓슨을 활용한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분은 그 조직 검사에서 자궁 경부암이 나왔거든요. 초기는 좀 아니고 좀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영상학부 교수님이 일단 CT 검사, MRI 검사 그런 거 검사하신 거 말씀드릴 거예요. 교수님 말씀 주세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하얀 게 방광이고 방광 뒤에 있는 게 자궁이에요. 보시면은 자궁 앞쪽 뒤에는 혹이 없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암으로 나오는 데고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를 펴시나 그렇죠? 여기를 이미 안 됐고 아닌데 다학제 치료 시간엔 각과의 전문의가 한데 모여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왓슨의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진행할지 환자와 함께 결정한다. 인공지능 왓슨에도 환자분의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추천하는 항암제는 이렇게 항암제 2개 하고 또 표적 치료제인 대가시중함을 병합하는 게 치료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분이 진료를 함께 하고 설명도 또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고요. 믿음이 가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환자들이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학제 진료의 장점은 이제 암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한 명의 의사가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치료가 되게 복잡해지고 진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리고 병리학적 소견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 모든 여러 전문가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치료 방향을 세우게 되면 일단 진단이 더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치료 방향도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왓슨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환자분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환자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왓슨이 수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부작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순식간에 계산해 검토하기 때문에 자칫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는다. 환자의 데이터는 다학제 진료 전에 미리 입력하는데 나이, 성별, 몸무게와 여성의 경우 폐경 여부, 암세포 타입, 피검사, 과거 수술력 등 최소 10개부터 최대 80개까지 환자의 의료 정보를 입력한다. 현재까지 왓슨이 치료법을 내놓을 수 있는 암은 위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이다. 이런 암의 초기는 전부 치료법을 내놓을 수 있으며 진행암도 대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국소 부위에 재발된 암은 아직 치료법이 업데이트 중이다. 폰콜로가 제시하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왓슨 폰콜로가 제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되거나 유명한 미국의 캔서 센터에서 하는 치료법의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다 거의 대다수가 일치를 하지만 일부 상황, 보험이라든가 환자의 선호도, 의사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이 환자랑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왓슨 폰콜로진 치료법만 제시하면 정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을 도와드리고 치료의 결과가 어땠는지 치료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환자들이 궁금해할 왓슨의 진료 비용은 얼마나 될까? 왓슨을 사용하는 비용은 환자분 부담은 없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왓슨을 할 때는 다학제 진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은 주치의 교수님뿐만 아니고 항암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교수님, 영상을 판독하시는 교수님, 병리과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하셨던 검사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왓슨 결과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비는 받고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미만으로 부담 없이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왓슨을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그 효과를 의료 민주화라고 표현한다. 일부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가 의료 서비스를 일반인들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958년 개원 당시 보증금 없는 병원 시행으로 진료비가 부족해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 문턱을 낮췄던 하천대 길병원. 이번엔 왓슨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문턱을 낮췄다. 환자를 위한 최초의 노력은 개원 이래 해마다 시행해온 자궁암 무료 검진이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1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검진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을 시행해 아이들이 건강히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사술을 위해 국내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길병원. 닥터헬기는 그 이름처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동승하며 헬기 안엔 검사 및 응급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국내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함께
의료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환자들을 위해 또 어떤 최초를 만들어낼지 그 내일을 기대해 본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동영상 두 개를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다양한 기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모듈별로 인간에 필적하는 수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탑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계에. 2050년 저는 50%, 2075년 90%인데 금세기 말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2029년에 인간의 지능, 대표적으로 노벨 수상자에 대한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고 2045년은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미래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죠. 네.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직 대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2025년 될 것이다. 2025년과 2035년 사이에 전문직의 10에서 30%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5년 전문직의 30에서 50%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고 2045년은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대체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이나 공부라는 것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냥 소비를 하는 거냐, 단순히 우리가 리터러시를 또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리터러시를 접하면서 또 그것이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가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또 키워야 되고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터러시 표현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디지털 기기의 빠른 나이에 어떤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활용도를 보면은 이 색깔을 보면은 55, 이 빨간색이 좋은 거죠. 높은 거고 이 보라색이란가요? 낮은 건데 정상대파는 이 전두엽 부분이 한 40 정도 되는 초록색인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파는 40까지 안 올라가고 한 25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 측두엽도 색깔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이쪽 낮은 색깔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후두엽에도 받아들이고 그 후두엽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55. 그래서 이걸 전두엽으로 보낸 다음에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후두엽으로 와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후두엽만 그냥 정보가 계속해서 밀물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두엽을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논리나 언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이 정상 뇌파처럼 되는 거고 스마트폰 기기나 뭐 영화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이 스마트폰 중독 뇌파처럼 되는 거죠.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15세 이후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어, 한 뉴스를 캡처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 자녀들은 14세까지 휴대폰을 금지했다. 이런 내용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저의 집에 있는 거고, 2012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이죠. 제가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버리지 않고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 녀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근무하는 실리콘밸리 학교에는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고 컴퓨터가 반영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효율적인 부분은 적극 사용하되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의지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을 차단하라, 공감 능력, 창조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주말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등으로 가라. 또 자연으로 가라. 자신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를 절제 있게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통제력,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네. 미래 사회의 소수 엘리트 계층과 대다수의 프레카리아트 노동교육을 나누는 기준은 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이라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 사회에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이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봐. 그게 중독된 사람은 미래에 노동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또 표현하라. 그러면 창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유튜브에 관한 거죠. 네. 끊임없이 표현하라. 표현하다 보면 결국 창조하게 된다.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매우 많이 표현해라. 동영상을 업로드해라. 네. 또 다른 이제 블로그에 디지털 매체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써라. 이런 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사고력, 창의력,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뜻이죠. 체계적으로 표현하라. 끊임없이 사유하라. 생각을 다듬어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라. 블로그 같은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제 글쓰기로 표현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사고력, 창조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죠. 네,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네, 꾸준한 운동. 네,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꾸준한 운동, 건강해야겠죠? 또 꾸준한 독서, 사고력이나 창의력,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떤 절제력이나 통제력,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인공지능이 대체되거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2교시, 2교시에 이어서 할 수업을 제가 1교시에 몰아서 하느라고 좀 빠른 목소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5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이번 학기 모든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기말고사 보기 전에 꼭 수업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